사장님, 이번 달도 결국 적자라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26년 1월에 차가운 공기가 영등포의 한 중소제조업체 사무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결산서는 지난 한 달의 처절한 사투를 무심하게 증명하고 있었죠. 사장은 한숨을 쉬며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침 저녁 뉴스에 헤드라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앵커의 격앙된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화면 속 부산항은 쏟아지는 컨테이너 박스들로 활기가 넘쳤고, 브리핑룸의 정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찬란한 승리를 선포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장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분명 세상은 축제 분위기인데 왜 그의 공장은 1년 내내 멈춰가는 기계 소리만 가득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문량은 이미 반토막이 났고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처지인데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투박한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두드려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세 통계 자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작은 화면 속 엑셀 파일을 열어 숫자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내려가던 그의 손가락이 어느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이것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총합계 숫자 뒤에 가려진 채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서늘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7천억 달러라는 숫자는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전체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장이 세부 품목별로 깊숙이 파고들자 소름 돋는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 무려 9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석유화학은 마이너스 11.4%로 425억 달러에 그쳤고, 철강은 마이너스 9%인 30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석유 제품 역시 마이너스 9.6%인 454억 달러에 머물렀으며, 자동차 부품과 디스플레이는 각각 마이너스 5.9%와 마이너스 23.7%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았습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분만 따로 떼어내어 계산해 보았어요. 반도체 수출액은 1,7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2%나 급증해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315억 달러가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이한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나라 전체의 수출 증가분은 겨우 260억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부분이 전체보다 크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결과 앞에서 사장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마치 축구팀에서 한 선수가 10골을 넣었는데 팀 전체 득점은 5골인 상황과 같았습니다. 이는 나머지 선수들이 줄줄이 자책골을 넣었다는 서글픈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 굴뚝은 예전처럼 활기찬 연기를 뿜어내는 대신 죽어가는 환자의 가느다란 호흡처럼 겨우 숨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수출 호황을 외치며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그 이면에는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수많은 산업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서 서서히 썩어가는 기둥처럼 말이죠. 모두가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누군가는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눈치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7,097억 달러라는 숫자는 언론과 정치권을 도배하며 역대 최대이자 7년 만에 쾌거라는 찬사를 이끌어냈지만 그 내막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2025년 한 해 동안 1,73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24.4%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수출의 거의 4분의 1을 홀로 감당한 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램과 HBM 가격 상승,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폭발을 등에 업고 이른바 돈방석에 앉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나머지 영역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석유화학 산업은 마이너스 11.4%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며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중국의 무차별적인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글로벌 공급 과잉이
그야말로 직격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그리고 한화솔루션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영업이익이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 여수와 울산의 석유화학단지는 활기를 잃은 채 마치 유령도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도미노처럼 쓰러져가는 협력업체의 한 사장은 40년 동안 이 일만 해왔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철강산업 역시 마이너스 9%를 기록하며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주요 철강사들은 공장 가동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고 포항과 광양 제철소 주변의 상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한국 철강의 자존심이 무릎을 꿇고 만 셈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계의 상황은 마이너스 5.9%의 하락세로 나타났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빠르게 갈아타면서 내연기관 부품 업체들은 그야말로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재교육이나 전환자금 같은 안전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소부품사 사장들은 살기를 찾아 은행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거절 통지뿐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마이너스 23.7%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한국 디스플레이는 중국에게 사실상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공장을 축소했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 희망퇴직 신청서를 써야만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의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위태롭게 흔들리는 반도체라는 외다리에 의지해 깊은 협곡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15명이 함께 무거운 피아노를 옮기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혼자서 피아노 무게의 80%를 짊어지고 있고 나머지 14명 중 9명은 아예 손을 놓고 뒤로 물러난 형국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팀이 피아노 운반에 성공했다고 환호성을 지르지만 실상은 한 명의 허리가 부러지기 직전인 위태로운 상황인 것이죠. 뉴스는 이 불편한 진실을 굳이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고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필요했고 언론은 클릭수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장 현장에서는 다들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멈춰선 기계와 텅 빈 주문서, 그리고 하나둘 떠나는 동료들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수출 7천억 달러라는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는 불 꺼진 공장들이 비석처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공포의 숫자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2025년 반도체 수출액 증가분은 약 315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 증가분은 약 260억 달러에 불과했어요.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셈법입니다. 부분이 전체보다 크다는 모순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산업의 수출액이 약 55억 달러나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반도체가 없었다면 한국 수출은 역대 최고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건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병들어가는 한국 산업 구조의 심각한 기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과도 같았죠. 과거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한국은 조선과 철강, 그리고 화학과 자동차 등 여러 산업이 튼튼한 뿌리처럼 고르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하나가 흔들려도 다른 산업들이 단단하게 받쳐주었기에 그 거대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수출의 약 24.4%는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중은 마치 눈덩이처럼 거침없이 불어나고 있었어요. 문제는 반도체 산업이 가진 잔인한 특성에 있었습니다. 이 산업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듯 극단적인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데 업계에서는 이것을 이른바 슈퍼사이클이라 부릅니다. 지금은 그 슈퍼사이클의 정점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붐과 데이터 센터 투자 러시, 그리고 메모리 가격 폭등까지 모든 행운의 별들이 일렬로 늘어선 형국이었죠. DDR5 16GB의 가격은 1분기 3.93달러에서 4분기 16.33달러로 무려 4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그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며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와 같은 수익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거대한 기술의 파도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과 감사를 느낍니다. 만약 이 두 기업의 압도적인 선전이 없었더라면 우리 경제가 마주했을 시나리오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질주가 멈추지 않고 더 오래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금융 역사는 수요가 정점에 달했을 때 비로소 사이클의 하강 압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상승세 뒤에는 언제나 냉정한 조정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018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점을 찍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 원을 돌파했고 증권가는 영원한 호황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거짓말처럼 대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서 디램 가격은 60% 넘게 떨어졌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나버렸죠. 한국 수출은 마이너스 10%를 기록하며 경제 전체가 휘청거렸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다른 산업들이 거칠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화학 그리고 조선업이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전혀 다릅니다. 철강은 중환자실에 누워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고 석유화학은 중국이라는 거인의 물량 공세에 압사당하기 직전입니다.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사들은 전기차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디스플레이는 사실상 주도권을 내준 채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즉,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나가고 다음 반도체 하강기가 찾아오면 현재의 산업 구조상 한국 경제를 받쳐줄 산업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기의 시간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미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반도체 기저효과로 인해 2026년 수출은 마이너스 0.5%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산업연구원의 전망도 암울했습니다. 특히 철강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석유화학은 마이너스 2%의 역성장을 예상했습니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3년간 에틸렌 기준으로 한국 전체 생산 능력의 200%에 달하는 2,500만 톤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를 지어 올렸습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였고 디스플레이는 이미 LED 시장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해 버렸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척추가 부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러졌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은 7천억 달러라는 숫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물이 차오르는데 선장이 우리 배 1등실의 샹들리에가 얼마나 화려한지 자랑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도 말이죠. 이제 카메라의 앵글을 돌려 이 거대한 체스판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시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 삼성동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어느 대형 투자사 회의실입니다. 6개의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의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국의 산업지수가 실시간으로 춤을 추고 있었죠. 반도체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SK하이닉스의 비중을 더 늘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반면 철강은 전량 매도를 완료하고 포스코 홀딩스 주식마저 모두 털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석유화학은 가격이 떨어질 때 돈을 버는 숏 포지션으로 전환했고 디스플레이는 아예 투자 리스트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대중이 막연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 판을 짠 설계자들은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과연 언제 꺼질지, 그리고 다음 먹잇감은 무엇이 될지, 또 중국이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치고 올라올지를 분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한 가지 섬뜩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대학살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역시 노골적이었습니다. 2025년 외국인 직접 투자는
35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자금이 흘러간 곳을 추적해보면 기가 막힌 현실이 드러납니다. 돈은 오직 반도체 공장과 2차 전지 시설, 그리고 바이오 연구소 같은 미래 산업으로만 쏠려 들어갔습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전통 제조업에는 단돈 1달러도 투입되지 않았죠.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른바 스마트머니는 이미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내 대기업들의 행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설비 투자로 무려 53조를 쏟아부었는데 그중 거의 전부가 반도체에 집중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회사에 면군을 걸고 올인했죠. 반면 포스코는 철강 설비 투자를 대폭 줄이는 대신 2차 전지 소재로 급선회했고 LG화학도 석유화학을 사실상 버리고 배터리 사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해외 공장을 헐값에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판결을 내린 상태였던 겁니다. 전통 제조업은 이제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없이 잔인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대기업들이 가차 없이 버린 그 산업 생태계에는 수만 개의 중소기업이 생존을 걸고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철강 협력사와 석유화학 납품업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들은 당장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부는 산업 전환 지원을 떠들어대지만 현실은 잔혹하기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볼트만 깎아온 회사에게 당장 내일부터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만들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설계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창조적 파괴라고 부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참으로 아름답고 우아한 용어입니다.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창조적 파괴의 소용돌이 속에서 실제로 파괴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문을 닫는 사장과 해고 통지를 받는 노동자, 그리고 빚더미에 앉게 된 그들의 가족들 말입니다. 설계자들은 모니터 앞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면 그만이지만 현장에서는 누군가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은 우리를 지탱하는 반도체마저도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이미 7나노미터 공정 양산에 성공했고 5나노미터 기술도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 텍사스와 인디애나 등 미국 현지의 공장을 짓도록 강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핵심 기술과 생산기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기둥이 썩어가는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운명을 가를 세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반도체 올인입니다. 다른 산업이 무너진 상황에서 남은 국가적 자원을 마지막 칩 하나에 쏟아붓는 도박과도 같은 선택이죠. 두 번째 길은 신산업 개척입니다. 인공지능과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와 방산 우주 같은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일입니다.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겠지만 어쩌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은 전통 산업의 체질 개선입니다. 저가 물량 공세를 펴는 중국과 같은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고부가 초격차 프리미엄 시장으로 체급을 올리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길이 정답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도체 하나에만 매달리는 지금의 위태로운 외줄타기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 시점이 내년일지 아니면 몇 년 뒤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파티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때가 오면 한국 경제는 무엇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반도체 수출이 10% 넘게 급감하며 나라 전체가 휘청겼던 2019년의 경고는 시작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는 단순한 침체가 아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반도체가 돈을 뿌리는 동안 다른 산업들은 조용히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번 죽어버린 산업 생태계를 되살리는 데는 10년의 시간도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서울 여의도의 증권가 트레이딩 룸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수많은 모니터에는 실시간 환율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춤추고 있었죠. 그 숨막히는 현장에서 한 트레이더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반도체를 뺀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말이죠. 그는 뒷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올 단어가 상상조차 하기 싫을 만큼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물결이 소리 없이, 하지만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강물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로 잠시도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거친 물결을 타고 있는지, 아니면 서서히 익사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7천억 달러라는 화려한 불꽃놀이 뒤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격렬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번영하는 부분과 죽어가는 부분이 극명하게 갈라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화려한 반도체 공장의 불빛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꺼져가는 제철소의 마지막 불꽃을 보시겠습니까? 섬뜩하게도 둘 다 진실입니다. 둘 다 현재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간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무섭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